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마이크론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공감대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이뤄졌죠. 어닝콜까지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놀라운 실적이었고 매출 총이익률도 가파르게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 계약 관련해서 압도적인 계약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됐죠. 결국에는 칩의 쇼티지에 우리는 또다시 기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과연 우리 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닝 시즌에 신호탄이 쏴졌다라는 느낌인데요. 실적과 관련한 키워드를 안고 집중적으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밤사이 들려온 소식들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포함해서 살펴보시죠. 개장까지 남은 시간 2시간, 오늘만큼은 참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 마이크론의 실적 덕분에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정규장에서의 분위기 먼저 살펴볼게요. 3대 지수는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의 급락, 그러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던 미국 증시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을 회귀했다라는 점은 고무적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선박의 숫자가 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WTI가 4%, 장중한 때는 $60대 후반까지 후퇴를 하면서 전쟁 이전 수준을 드디어 되찾게 됐습니다. 다만 부담이 됐던 소식들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을 지금 막대하게 들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금 소진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다. 특히나 오라클의 경우에는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과도한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 자리하면서 4%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모건 스탠리, 블랙락, 블루아울 캐피탈 등의 금융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그렸는데 그건 요것 때문이죠. 사실 새로울 것 없는 뉴스기는 하지만 이 모건 스탠리의 North Heaven이라고 하는 간판 사모대출 펀드가 있습니다. 20% 이상의 비중은 소프트웨어 쪽에 실리고 있는데 AI로 인한 소프트웨어 위기로 인해서 환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11.6%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폭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5%의 한도만큼만 이 환매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금융주 급락의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각들을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불리시한 시각들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JP모건과 BCA 리서치가 간밤에는 다시 한번 목표치를 상향 조정, JP모건은 7,800을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 동안에 6% 정도의 상승 여력, BCA는 8,100, 10%의 추가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는 거고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승의 근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JP모건은 우리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가가 올해와 내년도 S&P 500의 순이익 전망치를 연초 대비 무려 10%나 높여 잡았는데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상향 조정은 보통 어떤 경기 침체 혹은 충격 이후에나 나타날 법한 강력한 상승이다.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이 순이익 전망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BCA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존 전망보다 더 강하고 폭넓은 순이익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7,800까지 가는 그 길이 마냥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경고의 시각도 내비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AI 종목들의 투기적 모멘텀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 이 플래시 크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플래시 하면 순간적인, 크래시 하면 폭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보통은 몇 분 혹은 1시간 안에 완전히
굉장히 충격적인 폭락과 그리고 다 회복해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플래시 크래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고변동에 우리가 맷집을 기를 필요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펀드 스트렛의 톰 리, 월가의 가장 대표적인 강세론자가 될 텐데요. 이제 그저께 우리 증시에서 굉장한 급락이 나왔었고, 미 증시에서도 그 여파를 받아가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7%나 하락하는 충격이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매수의 기회다라는 내용을 이 고객들의 메모에서 보냈더라고요. 발췌를 해왔는데 2011년 이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한 케이스 이번이 18번째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달 뒤 반도체주들이 하락분 이상으로 회복을 해내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2011년 이후에 반도체 지수의 이 차트를 쭉 보시면 이렇게 8% 정도의 급락세를 나타냈던 케이스가 총 17번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 모든 폭락은 결국에는 다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이번에 반도체 지수가 3달 동안 8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겠지만,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 추세를 그려가는 한 단순히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그려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로 들어가 볼게요. 진짜 강력한 실적이었는데 컨센서스 매출액이 356억 달러가 예상이 됐었는데 사상 최초로 400억 달러 분기 매출 상향 돌파가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EPS는 20달러대가 예상이 됐었고 실제 위스퍼 넘버는 22달러대였는데 그보다도 훨씬 강력한 25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강력한데요. 매출액은 원래는 한 430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최대 510억 달러로 밴드를 제시했고 총 이익률 전망치 역시도 예상치였던 83%보다 훨씬 강력한 86%, 그리고 이번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84.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닝콜에서 이번에 우리가 다음 분기에 81% 정도 기록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많은 이 투자자들이 그게 가능하겠어 의심을 했었는데요. 그보다도 더 좋은 이익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가격 결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즉 이 메모리의 수요가 정말로 공급을 훨씬 더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16건의 장기 계약 건수를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5년 정도를 바인딩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5년 정도 동안에 꾸준한 매출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14건은 누적 매출 1,00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들이라고 하네요. D램과 낸드 수요 공급을 크게 초과한다라는 발언이 어닝콜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 수급 불균형, 타이트니스가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7년 이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물론 내후년부터는 서서히 공급이 개선되겠지만 수요가 과연 언제 따라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시성은 적다라는 코멘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의 분위기,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게요. 마이크론은 지금 어닝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13% 주가가 급등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덕분에 여타 반도체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전력망 기업들까지도 좋은 시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AMD와 인텔이 4% 안팎의 급등,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코퍼레이션이 4에서 6%대의 급등세, 그리고 저장장치단에서는 샌디스크가 10%대의 폭등, 라이트와 시에나와 같은 광통신 기업들도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냉각 업체 버티브 홀딩스 역시도 급등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오늘 미국 증시의 힌트로 삼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증시 전일장 복귀부터 들어가 봅니다.
어제 국내장은 그 전날 급락에 따른 반등이 있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반등해줬다라는 것에서 안도를 하게 되죠. 코스피가 어제 1%대 하락의 흐름으로 출발하는 듯 했다가 5%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가 종가상으로 3%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8,470선에서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체감하고 있죠. 변동성이라는 키워드를요. 이렇게 장중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금리, 환율, 수급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려서 수급적인 흐름이 변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외국인도 24거래 연속 매도하다가 조금 강력히 사주는 듯하다. 최근에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환율도 1,546원까지 기록하는 흐름 어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 전날 급락 부분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줬다라는 것은 정말 반가웠고요. 코스닥이 2% 상승했죠. 900선 회복했습니다. 제약 바이오단에 드디어 순환 매성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올해 안에 추가적인 애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필두로 해서 리가켄 바이오를 비롯한 다양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미노반트 이슈 속에 한올 바이오파마 18% 상승세, 에이프릴 바이오도 15% 올랐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어제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의 흐름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특징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장 내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옹기 확산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의 강세 반가웠죠. 그리고 정부의 로봇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그래도 로봇주들이 약간의 꼬리가 달리는 기업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서암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은 사실 로봇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반도체 호남 공장 관련해서 팹 관련한 테마로 연결이 됐어요. 호남 쪽에 건설 기계단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도 약간 되돌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반도체 집중 매도가 있었으나 미국 내에서 경기 방어주 순환매 흐름이 있었고 마이크론과 PC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가진 채 이날 마감이 됐었죠. 우리 장은 그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갭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등하며 나름 상승을 해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했죠. 어제 상대 강도는 삼성전자가 훨씬 좋았습니다. 주주환원에 이슈가 있었고요. 그동안 하이닉스 대비 단기 상승률이 조금 처진다라는 것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집중이 됐죠. 34만 원을 어제 회복했습니다. 자, 이들만 간 건 아니고요. 바이오나 유가 하락에 따라 항공주, 화학주도 갔고요. 로봇이나 뷰티 쪽의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바이오 관련한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수급적 쏠림으로 인해서 관심을 못 받고 있었죠. 바이오 USA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CDMO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을 생산시설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정말 모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프리미엄 리그, 결국 알테오젠을 비롯한 총 상단의 제약바이오에서는 꽤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그 기대감 수급 유입까지 조금 더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박지훈 부장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왜 살펴봐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논리를 이야기해주고 가셨었는데요. 마침 그날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낼 수 있어서 참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ETF 요즘 이슈가 많이 되죠. 어제 저희도 ETF 관련해서 왜 상승하면 더 사야 되고 왜 떨어지면 더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구조적 일일 리밸런싱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올라갈 때 강한 탄력을 우리는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물론 떨어질 때 하락도 겪긴 했지만 빈도로 보면 탄력이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ETF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싶어 살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집계에 따르면요. 6월 19일 기준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ETF 살펴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엄청난 자금이 쏠렸고요. 솔 AI 반도체 탑2 플러스, 삼전, 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이 들어가 있는 쪽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됐구나. 그랬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올라갈 때 더 가파르게 속도를 내서 주가 탄력이 있었고 어찌 보면 변동성을 자아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서 뭘 사고 파는가 6월 17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코덱스 레버리지나 반도체 레버리지 ETF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금이 집중되는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부진했던 쪽 이런 매도 현상 속에서 ETF 바스켓 내에서 매도가 돼버리는 경우 역시 부진했구나.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매도가 나왔다. 삼전 닉스로 그게 유입됐다라는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은 인덱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코스피 대형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대형주가 유독 더 부침이 컸구나. 오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쏠렸던 것도 ETF 수급이 꽤나 큰 몫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도 이런 패턴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대형주로도 옹기 확산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집계되고 있는 ETF 수급 요인을 살펴보면 어제도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으로 많은 자금이 집중되기도 했었죠. 아직까지는 이쪽으로의 쏠림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식을 매일 전할 수밖에 없네요. 워낙 시황에 큰 영향을 주는 시가총액을 다수 차지하는 두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시총 1위 지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3년 동안 90조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었죠. 시티에서는 연간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무라에서도 목표가를 올려 잡았어요. 성과급 충당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약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67만 원의 목표가 제시했네요. SK하이닉스도 어제 힘냈죠. 당일 보고서가 2건이 발생이 됐고요. 목표가 380만 원 제시가 되기도 했네요. 300만 원 진입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액면 분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액면 분할이 실효성 논란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게 통상의 목적인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지금 ETF를 통해서라던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SK하이닉스가 미국 AI 컴퍼니를 본격 시동 건다. 그래서 SK텔레콤의 AI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언론 보도상으로 전달이 됐고 미국의 ADR 상장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죠. 45조 유상증자에 나섰고 조달한 자금은 모조리 다 설비 투자에 쓰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액 시설 자금에 쓴다라는 거죠. 7월 10일부터 이제 ADR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주 255만 5천 원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자, 공통의 뉴스로는 디램 레버리지 ETF인 램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수급이 또 유입되면서 이들 두 종목에 긍정적인 흐름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번스타인에서는 HBM 가격을 추가적으로 더 2배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 메모리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그래도 긍정의 뉴스들이 많았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규모 호남 투자설이 있죠. 광주 지역사회가 들썩인다라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느꼈던 패턴 기억하십니까? 반도체 쪽에 성과급 혹은 주가가 올라가서 자산 효과가 백화점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어제는 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광주 신세계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이런 이슈와 뉴스의 플로우를 같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팩 관련해서 살펴봐야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관련한 소식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쪽인데요.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고 새로운 팹을 지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청와대 회동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적게는 200조, 많게는 400조 정도로 도합해서 돈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반도체 팩 관련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까요? 이슈들, 일정들을 살피면서 파악해 봐야겠죠. 6월 29일 청와대 국토공간 대전환 지방균형국가를 위해서 민간합동회의를 갖는다고 하고요. 여기서 호남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SK 최태원 회장이 호남을 방문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일정 등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것은 요 며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 정부의 의지가 나올 때마다 언급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 외에 그 지역의 부지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건설, 자재, 기계, 그 외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까지도 일단은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광주 전남 지역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곳 정도이고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100만 평 용지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이 지역 내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팩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 이쪽에 관심을 두는데요.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냥 테마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쪽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이 될 것이고 순서로 본다면 장비가 그에 앞설 겁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P5부터 해서 계속해서 공장 증설이나 생산 라인을 더 늘려가는 입장 등이 확인될 때마다 소부장에 대한 스토리는 강화됐던 거고요. 오늘 발표된 마이크론도 역시나 캐파 투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내외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사들까지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효과나 전력 인프라, 결국에는 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광주 신세계 등도 관심으로 엮였기 때문에 체크를 꾸준히 해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부지를 짓고 나면 인프라기 때문에 배전 이런 쪽이 또 함께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련한 테마로는 부지, 건설, 자재 쪽이 되겠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서암기계공업이라던가 아니면 부국철강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와 관련해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 정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들 종목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이 겪어봤다시피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변동에는 늘 주의하시면서 테마는 테마로 두고 본질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반도체 라인에서 명확하게 종목을 픽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몹시 정말 베리베리 땡큐 마이크론. 사실 분위기라는 것을 바꿔주는 계기가 필요하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AI 지출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분위기에 여러 기업들이 흔들림을 보이고 있었고 급락도 좀 나온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되돌리기가 쉬울까라는 공포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그 공포를 잠시 지워주는 놀라운 실적을 내놓은 거죠. 모두 컨센을 크게 상회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껑충 뛰었습니다. 기대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디램과 낸드 부분 모두 YOY 기준으로 30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을 냈어요. 가이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중간값 컨센을 상회했고요. GPM 중간값도 컨센 대비 크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캐파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HBM과 디램 투자, 건설, 장비에 대한 확보의 의지까지 피력이 됐고요. 16건의 장기 전략적 고객 협약 체결 내에서 최악의 하락 사이클 시에도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마이크론의 주가를 애프터로 끌어올렸습니다. 애프터에서 14%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죠. 자, 이만 마이크론만 간 건 아닙니다. 왜 고마웠느냐? 다른 반도체 섹터 주가도 끌어올려줬기 때문이죠. 브로드컴, AMD, 인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도 일제히 올라갔다라는 점이 반가웠던 그런 마이크론의 실적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 LS증권의 황산의 연구원과 함께 저희 마이크론의 실적과 다시 반도체 랠리에 관련한 포인트 잡아서 구체적인 전략 나눠가도록 할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경계감을 좀 갖고 있었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 오라클 잉여 현금이 적자로 되어 있다라는 소식 등이 AI 진영 전반의 우려로 작용했고요. 금융주 따는 사모신용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수가 나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에서 수송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갑니다. 4% 가까이 하락하면서 $70를 이탈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유가가 떨어지니 금리도 진정이 되네요. 4.5를 넘어섰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4.3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됐다. 라는 것이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일정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과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소식, 소비단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마이크론의 애프터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MSCI 한국지수 ETF,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등의 흐름이 우리에게는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뉴욕을 지워주는 마이크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쪽에 있죠. 일론 머스크 진영입니다. 테슬라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부각되면서 떨어졌고요. 스페이스X도 상장 이후 하루 이틀 올라가고 그 뒤로 계속한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밸류 부담, 공매도 압박 등을 겪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언제 또 분위기가 쇄신될지는 모르겠으니 촉각을 곤두세워 보겠고요. 우선은 마이크론 덕분에 급락의 분위기가 약간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실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7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아마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일정이 있고요. TSMC, ASML, SK하이닉스까지 모두 7월 달 실적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빅테크.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도 중요한데 이쪽 실적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겐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뭐에 어떻게 더 투자한다더라, AI 자본 지출이 늘린다더라, 이것이 더해진다면 AI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가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축소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랠리에 또 다시 쉬어가는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정들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저희랑 호흡해 보시길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 이동해서 시황 정리할게요. 오늘은 과연 마이크론의 실적을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켜봐야겠죠. 우선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이크론 덕분에 어닝 시즌 시작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기대 그 이상의 실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국채금리가 내려간 것도 우리에게는 나쁘진 않습니다. 제조업이나 한국 경제 전반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소식이고요. 자, 이러한 AI 랠리 속에 JP모건이 S&P 500의 연말 전망을 상향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자, 마이크론의 컨퍼런스 콜을 살펴보면 2028년부터 공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AI 수요가 역시 확대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시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이것으로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본의 로봇 등을 살펴보니 로봇의 탑재되는 메모리량이 전장보다 10배나 많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또 메모리에 새로운 전체 파일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적 기대가 강화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급락을 한번 세게 맞은 상황이었는데 세론으로 작용될 여지는 별로 없을 거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또 집중이 된다면 단일 종목 ETF로 많이 자금이 쏠릴 것인가 살펴봐야겠고요. 삼성의 주주환원, SK하이닉스의 ADR 이슈 어제 나온 내용의 연속성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내용들이 좋게 잡히고 있다는 점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로봇도 요즘 자주 거론이 되네요. 주요 4개 국가에서 휴머노이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유니트리를 중심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한 뉴스는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 이틀간 로봇주들이 비교적 양호했던 것은 그래도 정부 측에서 로봇 관련한 사업에 대해 육성 의지를 또 피력했기 때문이죠. 29일에 청와대 로봇 관련 기업 CEO들의 회동 등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중요했던 마이크론의 실적은 오늘 이렇게 소화가 됐고요. PC 물가 데이터가 어떨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시작이 되는데 7월에도 참 많은 일정, 앞서 보셨던 실적 일정도 자리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코스닥 활성화 관련한 정책적 윤곽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섹터 뉴스 가볼게요. 미나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저 오늘 오랜만에 해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K-뷰티, 그 안에서도 에스테틱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또 잘 움직여줬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LNC 바이오, 휴잘 같은 주사시술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준비해봤고요. 정규장에서 대체적으로 7%에서 13%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애프터에서도 웬만해서는 거의 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한스 바이오메드, 휴메딕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ECM 관련한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 K-뷰티 시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LNC 바이오와 파마리서치만 비교를 해드려서 조금 마음에 찜찜했었거든요. 오늘은 한스 바이오메드와 바이오비주까지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ECM 이 시장에서 3대장으로 여겨지는 쪽이 바이오비주, LNC 바이오, 한스 바이오메드인데요. 사실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뉴페이스로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ECM 스킨부스터 신규 진입자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셀리비온이라는 ECM 스킨부스터를 출시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아직은 1,000억 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차원에서 기대감의 영역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은 LNC 바이오가 될 텐데 최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제는 9만 원대까지 뚫어냈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 한 12만 원대까지 다시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오라든지 리투오파인이 출시가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내에는 리투오 볼륨을 함께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력까지 우리가 해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ATB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서 LNC 바이오와 한스 바이오메드 이 두 가지 기업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AT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인증을 획득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원재료를 확보해야 되고 그게 인체 조직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인데 LNC 바이오와 한스 바이오메드는 이미 이 부분에서 선두주자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ECM 스킨 부스터 관련한 제품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고요. 셀르디엠은 워낙에 유명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ATB 인증을 획득했다는 차원에서 LNC 바이오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이오 비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라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증권가에서 새롭게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 만큼 왜 주목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본 거고요. 일단 지금 ECM 스킨 부스터로 출시한 셀리비온이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동력입니다. 기존 시장 강자들 LNC 바이오라든지 한스 바이오메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한 10%가량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에 대해서도 시장 확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의 관건은 병원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지 여부도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흐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제2공장 증설을 통해서 캐파를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264만 개의 캐파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을 864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추적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 회사가 바로 청담글로벌인데요.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현지 유통망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회사로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 YOY 기준 31%가량 내리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증가하면서 꽤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판관비가 정상화되고 수익성이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양호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156% 세 자릿수대 성장률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성장 동력으로는 필러 분야와 함께 ECM 스킨 부스터, 셀리비온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진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필러인 이 코레나 관련해서는 올해 3월에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병원 영업과 OEM 수탁 생산 확대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영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리비온이라는 ECM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부터 국내 병의원 영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는지 여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실적 발표라든지 그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 추적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강자인 LNC 바이오, 하나증권에서 이번에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2030년까지 국내와 해외 비중을 5대5로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미국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포부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하반기 미국 법인인 LNC USA를 설립하겠다는 대표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년 인체조직 가공 생산 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또 얼마나 원활히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큰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모멘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적도 최근에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LNC바이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실적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작년 연간 매출액이 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그 연간 매출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나타냈고요. 1분기에만 매출액은 8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2분기의 매출액은 14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노바라는 게 바로 미국에서 ECM 스킨부스터 대표적인 스킨부스터인데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레노바의 평균 시술가는 회당 2,983달러, 하나로 봤을 때 약 46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술가가 60만 원에서 8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접근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렇게 ECM 스킨버스터를 통해서 동안이 됐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투오의 입소문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레노바와의 가격 차이는 결국에 미국 진출 시 ASP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스바이오메드, 제가 항상 한스바이오메드를 잘 설명을 못 해드려서 항상 아쉬웠었거든요. 셀레디엠 관련해서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7월 휴재를 통해서 유통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갖고 있는데요. 이제 휴재를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유통을 본격화하게 됐을 때 셀레디엠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얼마나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를 눈여겨보자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입점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630개지만 연말에는 3,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밍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얼마나 잘 해나가는지 차근차근 그 목표치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스바이오메드도 생산 캐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8만 개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재 기준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인 만큼 그에 대해서도 지켜봐야겠고요. 스킨부스터 외에도 피부와 뼈 같은 이식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캐시카우까지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 바운스라는 유방 보형물과 관련해서 지금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의 동종골 수출 외형 성장에 대한 지금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본업도 잘하는데 새로운 분야 ECM 스킨부스터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중국 합작 법인에 대해서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높아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이익을 예상해 본다라는 점까지 챙겨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ECM 스킨부스터 대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ECM 관련 유의사항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 졸이고 있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일 될 텐데요. 연내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제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는 해석과 함께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CM 스킨부스터 시장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 강자는 LNC바이오고 그 다음이 한스바이오메드, 그 다음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비주가 될 텐데 바이오비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본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맞을지 저희와 함께 그에 맞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